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영상을 찍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왜 뭘 어떻게 했길래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심리적으로 그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저한테 배우고 있으면서도 이 선생님처럼 되려면 뭔가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라는 것도 그냥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의 절차와 방법이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을 잘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냥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험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가 영어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어, 그래서 영어도 결국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렸을 때라는 거는 초등학교 이전 한 6살, 7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파닉스라고 하죠.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각각의 그 알파벳 그 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뭐 영어 유치원을 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영어 유치원을 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영어를 읽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땡 선생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파닉스를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예를 들면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단계별로 뭐 얇은 책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각각의 교재에 대해서 테이프가 있고, 그 테이프를 혼자 들으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은 이제 어떤 주인공이 나와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 모험 그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파닉스를 배우는 단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그 배운 것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 거의 한국어와 근접할 정도로 일단 읽을 수는 있으니까 친근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거부감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그 음악 교육에서도 되게 비슷한데, 악보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 뭐 그죠? 콩나물이 있잖아요. 오선보가. 그러면은 그게 그 악보를 어떻게 읽는가를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어떤 그 뭐랄까 음감, 음, 음감을 발달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악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어, 재밌게 되거든요. 그게. 예,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은 악보를 못 읽는 학생도 많거든요. 근데 나는 악보를 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보를 어, 찾아서, 그죠? 자기가 뭐 좋아하는 곡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것들의 악보를 찾아서 그냥 읽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음감을 발달시켜줘요. 예. 그러면서 뭐 멜로디, 뭐 화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호를 읽을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의외로 그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 뭐 엄청난 뭐 교육을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중학교 1, 2학년, 정확히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냥 동네에 있는 회화학원, 보습학원 그런 것들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시험에 대한 공부만 한 거죠. 무슨 뭐 수능을 준비한다거나 뭐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걸 공부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저는 이론을 몰랐어요. 그냥 읽을 줄만 아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론이라고 한다면 뭐 진행형과 수동태 그 형태만 아는 정도? B하고 ing, B하고 VED 그거를 진행형이라고 부른다. 또는 뭐 수동태라고 부른다. 그 정도를 아는 정도였지. 관계대명사가 어쩌고 뭐 분사구문이 어쩌고 막 이런 거는 전혀 몰랐어요. 네, 중3 때도 관계대명사를 몰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딱 끝나고 오니까 뭐 어디서 막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계대명사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영어 시험을 치는데 그 관계대명사라든지 하는 그런 온갖 이론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1학기까지는 뭐 90점, 100점 그 정도의 점수를 계속 받다가 난생 처음으로 영어를 60점을 받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는 영어를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는 계속 학원을 다녔고 그게 뭐 회화학원이 됐든 뭐 무슨 학원이 됐든 간에 계속 학원을 다녔고 근데 지금 중3 2학기에 와서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다고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서 정말로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몰라서 못 풀었다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 자존심에 막 스크래치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와, 이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코피를 처음 흘려봤어요. 네, 저는 그때 코피를 처음 흘려봤고 새벽 2시까지 네, 중3짜리가 새벽 2시까지 자발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었거든.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거의 대부분 다 1등급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휘 부족을 조금 느껴가지고 2등급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그것도 한 3개월 만에 다시 해결을 해서 그냥 계속 1등급이었습니다. 사실상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별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는 거야? 약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해를 못 하시던데, 예, 저는 그게 약간의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겁니다. 제가 영어를 5, 6살, 또는 뭐 6살, 7살? 그때쯤부터 파닉스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읽고 쓰는지를. 그걸 배우고 나서 계속 영어를 그래도 관찰은 해온 거죠. 예, 영어를 계속 접하고 영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더라도 그냥 그 외견상의 어떤 모습을 계속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면서 그냥 주워 듣는 게 이것저것 어떤 파편들이 있었던 거죠. 파편들이. 파편을 계속 모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3 때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파편들을 연결한 겁니다. 예, 연결을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영작이 어느 정도는 됐었다는 거죠. 간단한 문장.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진짜 간단한 문장.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cat. He was a cat. 이 정도 문장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I do it.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죠. 또는 I have done it.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 짧은 문장을 2개를 만들어서 뭘 하냐면 비교를 해요.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다음날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그 개념을 활용한 문장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 문장과 비슷한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능동인 거를 수동으로 뒤집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예, 머릿속으로. 근데 그게 뭐 학생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그때여서 가능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뭐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생각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뭐 종이에다가 써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예. 실제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종이 위에 써놓고 생각할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고 뭐 답을 매기고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영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이렇게 동작을 했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동작하네? 얘를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네? 뭐 하다못해 오형식이 있으면 이 오형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먹은 시스템이지? 1형식과 2형식의 차이는 뭐지? 3, 4, 5형식의 차이는 뭐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나는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제 푸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한 문제를 가지고 뭐 일주일 그 이상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죠. 옆에서 보면 일반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학생은 어쩌면 그 학년 전체 또는 뭐 고등학교 전체 또는 중고등학교 내용 전체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하고 그냥 아씨 모르겠어 하고 답지를 보러 가서 아 뭐 이렇게 풀었네 뭐 답이 이거네 난 틀렸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학생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지. 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 어. 그리고 저는 그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되게 불만이 많아요. 어,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 가르칠까라는 생각을 정말로 사실 많이 했었고,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성인들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배워서 그렇거든요. 어디서? 학교에서. 이상하게 배워서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고? 왜?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역 있죠, 의역. 영어 원문이 있어요. 영어 원문이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의역과 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책들은, 대부분의 영어 교육 책들은, 뭐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싹 다 의역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한 권도 거의 한 99%다 의역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 의역이라는 게 뭐냐? 영어 원문의 구조가 뭐였는지 알아볼 수 없는 해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해석한달까? 약간? 어. 그냥 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어의 표현 방식으로 한국인들이 읽기 편한 방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 그걸 의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영어의 문장 구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영어를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어떤 원문의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해석, 즉 의역을 가지고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될까요, 과연?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된다고. 이거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연어 회를 가져다 놓고 자 이게 연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분홍색 그 주황색 빛이 나는 그 이렇게 썰린 그죠?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그 살점 덩어리를 연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연어는 뭐예요? 1년 중에 어떤 특정 때가 되면 막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막 이따만한 그런 엄청난 물고기 아니에요? 막 바닥바닥 해가지고 막 어? 그 제가 이제 봤던 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보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그거를 그냥 막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영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가르칠까? 어,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영어 그 습득의 과정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그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영어를 잘하려면 갖춰야 되는 훈련되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첫 번째, 발음. 파닉스죠. 두 번째, 이론. 근데 그 이론이 무슨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어 문장을 관찰하는 데서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문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단순히 문제풀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라는 데서 오는 어떤 완벽주의, 그리고 나의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오는 그런 어떤 집요함,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어떤 그 영어 회화 이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이냐? 이게 진짜 오해하시는 건데, 저는 제가 보고 듣는 거의 대부분의 그 미디어들이 한 50% 이상은 다 영어로 된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음악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한국 걸 잘 안 봐요, 저는. 뭐 누군가는 약간 사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대주의적 관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해서 되게 친근감을 느껴요. 특히 이제 중세 판타지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반지의 제왕, 뭐 호빗, 뭐 많잖아요. 그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왕좌의 게임, 뭐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그걸 보면서 뭐 그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대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들을 이제 리스닝을 하죠. 들으면 그 뭐 한국어 자막도 물론 보지만 계속 리스닝을 합니다. 리스닝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저 표현은 상당히 독특하네.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문득문득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잘 다듬어진 그런 대사들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 마음에 와가지고 콱콱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 뭐 외우고 있는 문장들도 꽤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게임을 하더라도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닛들이 뭐라고 뭐라고 막 떠든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할까? 그 표현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어, 계속 듣고 이제 해석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죠? 결국에는 어, 읽고 듣는 게 어느 정도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 회화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원어민들 사이에 던져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갑자기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가서 뭐라도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도 좀 뭐랄까,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좀 강도 높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 강도 높다는 게 뭐냐면 영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깨달아져야 영어 회화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는 선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선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어. 근데 그거를 뭐 어디
갑자기 중간부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안 된다고요.